세계 정세부에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는 액션 영화 시나리오처럼 돌아갑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명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의 순간 그는 갑자기 발을 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란이 처형과 살인을 멈췄기 때문에 이제 굳이 불을 댕길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예상 밖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은 늘 가장 크게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의심도 뒤따랐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공격을 준비했는지 아니면 외교 압박용 연막을 방송 전파에 실어 뿌린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이스라엘의 채널 14에서 나왔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이 텔아비브의 이란 공격 작전이 곧 진행될 것이라고 공식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에 이스라엘은 즉각 경계 태세를 선포했고 방어 체계를 가동했으며 대피용 벙커를 열고 전력을 전개해 대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란은 공격을 받으면 즉시 보복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첫 번째 목표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직접 참전하지 않아도 그 불길이 가장 먼저 튈 곳이 이스라엘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미국발 소식이 텔아비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공격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180도로 뒤집히자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국은 정말 때리려는 건가? 아니면 전략적 연막을 피워두고 마음을 흔드는 건가? 여러분, 채널 14는 다시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워싱턴이 이란 공격 계획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만 잠시 멈춘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군사행동을 검토했지만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막 뒤에서 돌아가는 계산은 훨씬 복잡해 보입니다. 대중 앞바로는 표면일 뿐이고 내부 보도와 정황은 모든 수를 정교하게 재는 깊은 전략판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전쟁을 두고도 매일 우려라는 단어만 무한 반복하면서 다른 전선에서는 또 결정의 순간 드라마를 소비합니다.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미국의 경고로 이스라엘은 전면 긴급 방어 체제를 가동했고 공격이 막판에 보류되자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후퇴가 아니라 전술적 한 걸음 물러섬으로 봤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뉴스 화면 위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의 메모와 워싱턴 및 지역 동맹국들 사이의 정치 군사적 셈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중동 긴장은 정점으로 치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이란을 공격할 뻔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물러났고 이 결정은 지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트럼프식 익숙한 겁죽이라고 봤지만 BBC는 그 후퇴가 지역의 군주들부터 군 지도부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가 공습은 피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전쟁이 길어질수록 공습은 피할 수 없다. 같은 문장이 더 싸구려로 들리는 건 아이러니가 아니라 현실의 마모입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가 충격적인 장면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님, 이란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유를 묻자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란의 군사력과 방어 능력이 텔아비브의 기존 추정치를 훨씬 넘어선다고 평가했고 네타냐후는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단순한 체면 치레가 아니라 극도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오만 같은 미국의 전통적 걸프 동맹들도 워싱턴에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 트럼프에게 발사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는 순간 중동은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본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란이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복은 걸프 전역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정조준할 것입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어느 나라가 안전을 장담하겠습니까? 대표 사례로
지난 6월에 12날 전투가 언급됩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했고 도하는 즉각 반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작고 야심찬 카타르조차 그렇게 반응했는데 만약 더 큰 나라들이 전쟁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면 무엇이 벌어지겠습니까? 심지어 이란이 터키의 인지르리크 공군기지 공격 가능성까지 검토했다는 정보도 거론됩니다. 미국과 나토가 장기 주둔하는 곳입니다. 그 일이 현실이 되면 앙카라가 정말 가만히 있겠느냐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이런 그림이 쌓이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집트까지 아랍권이 일제히 경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 계획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전략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트럼프가 아랍 동맹의 압력 때문에 실제로 물러났는가? 둘째, 이 후퇴가 영구적 포기인가 아니면 전술적 보류인가? 폴리티코가 드러낸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국가들이 강력한 메시지로 연기를 요구했고 트럼프가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행사에서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질문받았을 때 그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 외교적 회피로 답했습니다. 외교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말은 부드럽지만 전쟁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세상은 늘 이런 식입니다. 평화를 바란다는 말이 너무 많아져서 정작 평화는 갈 곳을 잃습니다. 트럼프가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겉으로는 외교의 문을 열어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뢰나 양보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은 테헤란 정권을 전복하지 않는 대가로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하고 특히 우라늄 농축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둘째, 테헤란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합니다. 셋째, 예멘,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무장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과 훈련, 후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중동 각국에 대한 정치, 군사 개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 조건으로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위트코프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란이 협상에 들어오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그림이 이어집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테헤란은 내부를 다지고 국내 불안을 정리하고 다음 충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요구는 단지 무기 제한이 아니라 이란 체제의 힘의 뿌리를 건드립니다. 핵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대리 세력도 없으면 이란은 지역 영향력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테헤란 지도부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화해를 믿어서 물러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핵심 질문은 공격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끝장을 보느냐입니다. 이 트럼프의 후퇴는 압력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전략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 시간표입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이 중동으로 이동하는데 일주일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세상에는 미국이 화해를 원한다, 동맹의 조언을 듣는다,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 같은 부드러운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론을 통한 연막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력을 빼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보고는 무기, 장비, 인력을 걸프에 계속 쏟아붓는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지휘부의 단번에 체제 구조를 무너뜨릴 결정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한적 경고가 아니라 전면전 수준의 단일 타격 구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위성 이미지가 포착했다는 장면까지 더해집니다. 이스라엘의 공중급유기가 자국 상공에서 여러 시간 원형 비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장거리 공습 전 필수인 공중급유 훈련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엔진을 달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매일같이 현대전의 혁신이란 말이 나오지만 결국 혁신의 끝은 누군가의 도시가 타고
누군가의 아이가 울고 누군가의 정치인은 화면 앞에서 표정만 관리하는 장면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또 다른 정황도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총리 전용기, 별칭, 유대 독수리가 키프로스로 조용히 이동했다는 보도입니다. 전쟁이 나면 지도부를 안전거리로 빼두는 방어적 계산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네바팀 공군기지에서 군사 장비를 일부 옮겼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곳은 이란 보복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텔아비브는 손 놓고 있지 않았고 미국이 불을 댈 때를 대비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더 깊은 정치 계산입니다. 폴리티코가 조용히 던진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란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란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답은 미사일과 스텔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폭발하는 점화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민중의 봉기를 기대하는 카드에 눈길을 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제와 탄압 속에서 불만이 커지는 사회라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테헤란 체제는 강력한 안보, 정보, 종교 기구로 유지되고 시위대에게 발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외부 공격과 동시에 내부 봉기가 광범위하게 터질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시간을 더 필요로 했던 이유는 후퇴가 아니라 내부의 불씨가 충분히 큰지를 관찰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내부 봉기 카드가 위험하다는 신호도 등장합니다. 유출 영상으로 보도되는 장면들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가 대도시를 촘촘히 순찰하고 작은 집회도 강하게 통제하며 경우에 따라 치명적 화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묘사가 이어집니다. 테헤란의 눈에는 시위자가 불만 시민이 아니라 모사드나 CIA의 간첩으로 비친다는 말까지 붙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순 군대가 아니라 신정체제에 절대 충성하는 성체이며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름으로 어떤 수단도 택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스스로 정권을 뒤집을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카드가 제기됩니다. 군 내부에서의 쿠데타 가능성입니다. 최고의 장성들은 권력에 깊이 묶여 있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 충성하니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젊은 장교들은 영향력과 경험이 부족하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내부의 중간급 장교층으로 좁혀진다는 분석입니다. 체계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실행 능력이 있으며 무엇보다 극단적 신정 이념에 완전히 묶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공식적 이름이 아니더라도 군사적 권력 이동이 테헤란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12날 전투 이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 권력 구조에 위험한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도 따라옵니다. 고위 지휘관들이 암살되거나 통제선 밖으로 밀려나면서 더 젊은 장교들이 핵심 자리에 발탁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구세대처럼 이념에 깊이 잠기기보다 현실적일 수 있고 사회 불만의 확산을 직접 목격한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베팅 대상으로 본다는 주장입니다. 경제와 사회가 더 악화되고 전쟁이 터지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 바로 그들이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더 민감한 시나리오까지 언급합니다. 하메네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판에서 사라질 경우 내부 쿠데타 가능성이 급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상징이 사라지면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군은 무너지는 체제를 지킬지 새로운 질서로 갈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구상은 세 축을 중심으로 짜인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미국의 타격, 내부에서 사회 불안 폭발,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등장하는 중립적 군 인물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림입니다. 또 다른 대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망명반체제 지도자를 상징으로 세워 대중을 결집시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자주 언급되는 이름은 전이란 국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카드에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레자 팔라비가 현대 이란 사회에서
충분한 뿌리와 신뢰를 갖지 못했고 외부에서 키운 지도자는 테헤란에서 오래가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셋째 이유는 억지력과 체면, 즉 전략적 신뢰도입니다. 트럼프는 한 번 기회가 있었지만 불을 댕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머뭇거리면 그것은 이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쟁자들에게 약함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리아에서의 교훈이 언급됩니다. 화학무기 사용 뒤 제한적 공습을 했지만 너무 약해 아사드는 계속 버텼고 미국의 신뢰는 마모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선을 넘으면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대가의 크기는 늘 계산기 위에서 작아지고 피해 무게는 늘 현장에서만 무겁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고 교묘한 표적이 제시됩니다. 테헤란의 내부 탄압 능력을 치는 겁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가 시위를 통제하는 데 쓰는 근거리, 무기와 장비, 탄약, 경장갑차, 시위 진압 장비, 전술 지휘 장비를 타격해 거리 통제 체계를 마비시키는 구상입니다. 거리 통제가 흔들리면 중간급 장교들이 움직일 창이 생기고 내부 쿠데타나 대규모 시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잠깐 멈췄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정황이 나열됩니다. 군사력은 집결하고 이란 정치판에는 균열 조짐이 보이며 비공식 연락선이 조용히 움직인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손으로 판을 끝낼 수 있을 때만 치겠다는 계산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 트럼프가 나름해졌다, 미국이 물러난다 같은 말은 오판이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현대 전략사에서 거대한 군대가 수만 킬로미터를 넘어 전선에 집결했는데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주장도 덧붙습니다. 군은 쇼를 하러 움직이지 않고 행동을 준비하러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은 걸프에서 힘을 빼지 않고 오히려 더 보강한다는 신호가 보인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호위함, 전략폭격기, 방어체계, 특수부대가 계속 유입된다는 내용입니다. 보류는 준비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화해의 분위기를 연출해 심리전을 늘리기 위한 전술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란은 공격 위험이 커지자 걸프 국가들과 긴급 외교를 강화합니다. 동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웃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성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겨냥한 어떤 군사작전에도 자국 영공을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해집니다. 리야드는 전쟁의 발사대가 되길 원치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한 메시지를 내며 중립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계산에서는 전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붙습니다. 국제 공역에서 접근하거나 항공모함 전력을 바다에서 전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허가가 아니라 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워진다는 뉘앙스가 이어집니다. 걸프 국가들이 중립을 선언해도 테헤란은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이란 국방장관이 국내 시위가 이웃 국가들로 번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식의 모호하지만 섬뜩한 메시지를 내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외교 발언이 아니라 궁지에 몰리면 지역 전체의 불안을 흔들 수 있다는 간접 경고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타격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제한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향권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체제가 생존을 걸고 버티는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란 정권은 영토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권력을 위해 싸우고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부의 생존을 지키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알리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체제 전체가 사활을 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테헤란은 방어 체계를 총가동하고 민병 네트워크를 돌리고 순교 심리를 자극하고 동시에 이웃에게 불안이 언제든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한 나라의 마지막 전투가 아니라
한 체제의 마지막 전투가 될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